안녕하십니까. 시리우스에서 화학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네, 화학대회 관련돼서 필요한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화학 올림피아드가 좀 아주 엉망으로 치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게 저도 많이 궁금한 점인데,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공지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학대회 어떤 식으로 치러지는지, 그 다음에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 이제 순서대로 저희 거 설명드리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회 안내가 기본적으로 치러지는 거는 일단 공지된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고요. 물올보다는 한 주 더 빨리 시작이 됩니다. 한 주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예정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면 각 이제 학교별로 이제 각 지역별로 희망하는 장소를 이제 고사장을 선택을 해서 대회가 치러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험 형식에 대한 부분이 이게 처음에 2003년도에 화학 올림피아드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변형된 적이 없습니다. 60문항 2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사지선다, 감점제 적용되고요. 맞으면 3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어떤 주제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주제들을 다 더해보면 결론은 일반화학 전체 범위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영역에 대해서 지금 범위를 좀 구분을 해 놓은 건데요. 이 내용은 일반화학 전체가 이제 100으로 잡았을 때 그 중에 화학 1, 2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화학 1, 2 내용 범위 벗어난 내용들,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생깁니다. 연도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17년도가 좀 적게 난 해고요. 더 이전 해는 굳이 지금 자료를 실어 놓진 않았는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는 일반 화학 범위의 거, 화학 1, 2 범위 벗어난 내용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는 요거는 문제 유형인데, 수학이나 물리 올림피아드 준비하던 거랑 이제 비교해보면 화학은 성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생각을 좀 깊게 해 들어가야 된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런 문제가 많진 않습니다. 그보다 대신에 범위가 좀 많이 넓어지고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개념 위주로 문제가 난다라기보다는 구석구석 상당히 폭넓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학생 화학 대회, 중학생 화학 올림피아드는 목표가 이 시험을 통해서 화학을 엄청 잘 하도록 만들겠다. 아이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화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더 나가서 이제 아주 화학의 우수한 인재를 이 시험을 통해 선발하겠다 목적이 아니고요. 우수한 학생 선발은 고등학생 때 고등화학 올림피아드에서 치러지고, 고등화학 올림피아드 준비할 만한 아이들, 좀 저변을 넓히자라는 취지로 치러지는 시험이라서 시험 문제 난이도는 좀 낮은 대신에 좀 폭넓게 공부할 수 있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주 단순히 이제 뒤에서 뭐 몇 가지 문제들을 예시를 들 건데, 아주 단순히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 그 개념 아는 것만 가지고 문제 읽고 보기 중에서 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기본 개념 확인 문제. 지금 2019년도가 좀 그 비율이 높았던 거고요. 평균적으로 그런 문제가 한 절반 정도, 전체 60문항 중에서 30에서 40문항 정도가 기본 개념만 바로 적용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계산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산 문제가 들어가긴 합니다.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긴 하는데 내용을 좀 더 심화된 생각을 요구한다거나 문제를 한 번 더 꼬아 놓는다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 개념을 알면은 그 개념 그대로 적용해서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 응용 심화 이런 문제가 비율이 엄청 낮다는 거죠. 이제 물리나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 아는 거에서 생각을 더 깊게 해 들어가는 게 그런 게 중요한데 화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영역별로 지금 갈라보면 그래프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엄청 높은 것처럼 되어 있죠. 지금 마지막에 일반 화학 파트라고 빼놓은 요거 제외한 나머지가 물리에서 뭐 역학, 전자기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한 것처럼 단원을 일반적으로 분류했을 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요게 분류상 이렇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화학 1, 2 교재에 나오는 단원을 기준으로 또는 일반 화학 책에 나오는 단원을 기준으로 단원을 좀 더 세분화해 보면은 2개 단원, 2개 단원, 3개 단원, 5개 단원 이런 식으로 갈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화합물이 실질적으로 2개 단원이긴 한데 화합물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경험이 좀 더 많이 쌓이고 물질에 대해서 직접 이 물질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생 나이 때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쪽 단원의 문제를 많이 다루기는 좀 어렵다. 그런 취지 때문인지 좀 적게 내는 편이고요. 화학, 나머지 이제 단원별 이제 더 세분화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단원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수상 컷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60문제 다 맞을 경우 180점이거든요. 180점 만점 기준으로 요 두 해가 이제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갔던 해입니다. 난이도가 좀 쉬워졌던 해고요. 그 이전에 2003년도부터 진행됐던 거 쭉 평균 내서 생각해 보면 금상 커트라인은 150점대 근처에서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은상, 동상 2016년이나 2017년도 요때 커트라인이 좀 일반적인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수상이 100점대 살짝 넘어간다. 100에서 110점 정도면은 수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냐. 60문제 중에서 3분의 2, 40문제를 조금 넘게 정답을 냈다. 오답이 좀 있는 거 감안하고서 한 3분의 2 정도만 맞춰주면 된다라는 건데 앞에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면 기본 계산 활용이나 기본 개념 그 기본 개념만 해도 요게 한 30문제 정도 차지하거든요. 기본 계산, 단순히 복잡하게 응용하지 않고 단순 대입만 해도 되는 형태의 문제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오답이 있고 여기서 실수 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들만 다 커버를 해도 수상권에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막상 상 받는 거는 아이들이 한 25%, 30% 물리랑 비슷합니다. 수상 비율은. 그 정도 아이들을 밖에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범위가 넓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화학을 수업하고 있긴 하지만 과목의 중요도가 일단 누가 뭐래도 수학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이과 쪽에서 그 다음에 물리가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학은 순위가 밀립니다. 제가 상담을 드릴 때도 수학이나 물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화학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순서가 밀리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화학에 공부를 하는 투자하는 시간 자체가 적어서 그래서 충분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상권에 들어갈 수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금상이나 은상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뭐 기왕 시험 준비하는 거 좋은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특징이 앞에서도 강조 드린 거지만 기본 문제 깔리는 것들이 꽤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기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요것만 잘 해도 수상권은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밑에 문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 맞춰도 3점이고요. 틀린 문제, 어려운 문제 맞춰도 3점이에요. 배점이 다르게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문제만 확실히 다 잡아줘도 충분히 수상권까지는 올라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화학 문항. 일반화학 문항을 이제 추가로 더 하게 되면 여기서 일반화학 문항이라는 게 범위상 이제 교육과정상 화학 전체 내용들 중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요만큼 내용은 요런 내용들은 고등과정에서 교육을 할 거고 나머지 단원은 고등과정에서 빼겠다라는 거거든요. 화학 원투 범위 벗어났다라는 게 특별히 그 내용들이 더 난이도가 높고 많이 어렵고 해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교육과정상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정하시는 분들께서 요 과정은 굳이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 넣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뺀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그냥 쉽게 할 수 있고 오히려 알면은 그 문제를 오히려 더 쉽게 풀어낼 수 있고 점수를 받기가 쉬운 부분인데 그냥 놓치는 경우, 일반 화학을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때문에 놓치는 경우는 좀 기본 문제로 깔린 건데도 놓치게 되면은 손해를 좀 볼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점에 대한 이야기. 요거는 물리도 마찬가지지만 요것도 간단한 예시를 하나 이따 들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본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자, 요 페이지부터가 지금 출력물에는 나가 있진 않습니다.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기출문제가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 그냥 예시 보여드리려고 그냥 가져온 건데, 자, 촉매는 어떻게 반응 속도 증가시키는가, 촉매에 대해서 그냥 설명 나와 있는 부분 읽어보면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촉매라는 게 어떤 거다, 어떻게 해서 촉매를 사용하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은 보기 중에서 답을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세드 로우리 산. 이제 산 염기 단원에서 산이라는 게 뭐다, 염기라는 게 뭐다 정의 내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알면은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보시다시피 문제 자체가 엄청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한 지식, 단순한 개념만 그냥 바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산소의 산화수 합을 물어본다. 산화수라는 게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면 그냥 여기 있는 것들 보고 화학식을 보고서 그 산화수 정하는 방식대로 숫자들만 세보면은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는 문제고요. 분자 간 인력이 어떤 거에 영향받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자 간 인력이 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한 30문제에서 40문제 깔리거든요. 그거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반복을 해주면 되는데, 화학 올림피아드는 응용 쪽 문제가 많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 지식을 묻는 문제.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을 얼마나, 특히 이제 방학 때 시간을 얼마나 착실하게 쓰느냐, 얼마나 집중해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상 여부는 충분히 갈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일반화학 문항을 놓치지 말라. 이 내용은 지금 문제가 훨씬 더 좀 길어 보이죠? 중간에 그림도 하나 들어가 있고, 분자 오비탈이라는 내용이 화학 원투 때는 전혀 안 다룹니다. 일반 화학 때 배우는데, 분자 오비탈이라는 내용 자체는 엄청 어려운 개념입니다. 엄청 어려운 개념이고,
일반 화학 책에서 다루는 내용도 아주 분자 오비탈 개념 중에서 아주 일부 내용만 다루고는 있는데, 막상 문제로 나오는 거는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 놓은 요 그림과 같은 거, 전자 배치하는 거 그림을 그려볼 수만 있으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요거 이 순서 오비탈,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를 그려놓고 전자 개수만큼 차례차례 그려주면은 그냥 숫자만 세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이금속 화합물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전이원소에 대해서, 전이금속 화합물에 대한 내용이 예전 교육 과정에는 고등 과정에 있었다가 지금은 빠진 단원인데, 그 단원에서 이런 화학식을 보고 그 화합물의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생겼겠구나라는 거 구조 그리기만 해보면은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고요. 핵화학이라는 내용도 일반 화학에만 다뤄지는 내용인데, 아래 위에 작은 숫자들 적힌 거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숫자들만 비교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일반 화학 수준의 문제들이 난다. 일반 화학 범위라는 게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게 일반 화학 내용에 있고 화학 원투에 없는 게 아니다. 요거 이제 강조 드리고 싶고요. 요런 문제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고 저런 내용을 배워본 적이 있고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 다음에 문제를 몇 번 연습을 해봤으면, 아, 이 문제는 어떤 거 묻는 문제구나,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구나를 알기 때문에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답을 찍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 그냥 예로 요런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건데, A라는 학생은 60문제 중에 자기가 확실히 아는 40문제만 답을 쓰고 자신이 없는 문제는 아예 비워낸 겁니다. 답을 아예 안 하면 0점이거든요. 그러면 40문제 다 맞으면 하나당 3점씩 해서 120점을 받는 거고요. B라는 학생은 60문제를 답을 다 체크를 했는데 오히려 맞은 개수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맞은 개수만 따지면 이 학생은 132점까지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6문제에서 오답 감점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점수는 더 낮아지게 된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답을 찍을 거냐 말 거냐, 모르겠는 문제에 답을 채워낼 거냐 말 거냐, 이제 아이들이랑 문제 연습하고 파이널 과정 하다 보면은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올 때쯤 되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불안한 거죠. 자기가 공부를 좀 덜 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 불안하니까 선생님 모르겠는 문제 찍을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대부분. 이제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 찍어라 찍지 마라 이러진 않고요. 평소 찍었을 때 잘 맞더라, 찍신이랑 친하면 그러면 한번 찍어봐라. 평소 찍었을 때 시험 보거나 할 때 찍는 문제가 잘 틀리더라, 맞는 문제보다 틀린 문제가 많더라, 그러면 찍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장난삼아 얘기는 해주는데, 좀 찍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찍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한테 뭐 어떤 경우는 이게 뭐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뭐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는 아이들이 이제 체감을 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제 요런 것들 이제 잘 하면, 일단 근데 이런 요령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폭넓게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나 집중해서 시간 투자하고 노력을 했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화학 올림피아드는 과연 준비할 가치가 있느냐? 제가 이제 이래저래 수업을 하면서 상담을 할 경우에 많이 접하게 되는 케이스가 할 게 너무 많다.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수학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물리도 공부하고 있는데 화학 올림피아드 오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영재고 준비를 하느냐 아니냐.
영재고 준비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의치약학 쪽으로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냐, 그걸 여쭤보는데, 그 두 가지 이제 구분을 짓는 게, 영재고 준비 쪽이면은 일단 수학이랑 과학이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화학은 영재고 준비에 필요한 수준 정도까지만 준비를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그 이후에 실력이 좀 이미 수학이나 물리 쪽에서 좀 탄탄하게 갖춰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미래를 이제 생각해서 화학 올림피아드 준비까지 권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 급한 상황이면, 입시 자체가 너무 급한 상황이면은 화학 올림피아드를 좀 더 뒤로 미루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의치약학 쪽이면 화학 올림피아드 이제 좀 여기에 비중을 더 두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의 경우도 일단 단기 목표 설정이 있으면 아이들 입장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효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 입장에서도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한다, 주변에 다른 아이들도 뭐 많이 하니까 같이 준비를 해서 내가 거기서 어떤 결과를 내겠다, 아이들이랑 친구들끼리 경쟁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동기 유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아, 전에는 이걸 내가 모르고 못 풀던 문제인데 이젠 해보니까 할 수 있네, 별거 아니네, 공부할 만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쭉 풀면서 이제 개념이 단단하게 다져진다라는 건데, 화학 원투 과정을 한번 쭉 배우게 되면 아이들이 화학을 다 아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 화학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밟아갔으면 대학교 1학년 때 접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화학 원투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야 접하게 될 내용인데, 그 내용을 중학생들이 봐서 그것도 단기간에 대개 한 6개월, 7개월 요 정도 기간에 화학 원투 내용을 한번 빠르게 쭉 정리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 내용을 100% 다 소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6개월, 7개월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화학만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내신은 내신대로 관리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하고 하다 보면 앞에 단원했던 거는 꽤 많이 까먹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런 데다가 내용만 공부를 하고 진행을 했었으니까, 물론 그 하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숙제 문제도 풀고 공부를 하긴 했겠지만, 그게 완전히 다져진 상태가 아니라 좀 엉성하게, 어떻게 보면 스펀지처럼 이렇게 구조가 뼈대만 구성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탄탄하게 채우는 과정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고 이제 그 과정 문제 연습을 통해서 이 개념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 이런 데 활용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필요했고 이런 모형이 필요했구나, 이런 개념 바탕으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알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져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이 한번 다져진 거랑 다져지지 않은 거랑 차이가 큰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드러나냐면, 중학생 때 화학 원투, 올림피아드 준비, 이것을 선행을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올림피아드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다 하니까 우리 아이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할 거를 대비해서 선행 차원에서 화학 원투를 한번 시켜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단순히 선행 목적만으로 화학 원투를 했다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이 다른 공부를 계속 하면서 다른 데 머리를 쓰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 선행 목적으로 미리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 이게 6개월을 넘어가 버리면, 기간이 6개월 이상 벌어져 버리게 되면은 선행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남는 게 거의 없게 되거든요. 그냥 내용만 한번 공부를 했어요 상태에서는 그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학 때 올림피아드 준비를 하면서 문제를 반복을 하게 될 거고 개념을 다시 몇 차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올림피아드 준비 과정에서 최소한 2차례 내지 3차례는 전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고 문제를 통해서 그걸 다지게 되는데, 그렇게 다져진 상태에서는 아이들 기억이 훨씬 오래 가더라라는 거죠. 최소한 1년, 2년 이렇게는 진행이 되더라 라는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뭐 경험한 건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올림피아드 준비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 좀 열심히 했었고 뭐 아깝게 금상 가까이 가긴 했는데 은상 받고 끝났던 학생이었어요. 그랬다가 우연히 고등학생 때 이 학생을 만났었거든요. 물론 여기 지금 시리우스가 아니라 제가 다른 학원에서 만났던 아이인데, 고등학생 때 우연히 그때 제가 근무했던 학원에서 어학원이랑도 연계가 돼 있어서 어학원 쪽에서 이제 화학 수업을 해달라고 그 뭐 SAT, AP 준비 과정 관련해서 화학 수업을 요청을 해서 어떤 아이들인지 한번 만나는 보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상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가서 아이들을 처음 만났는데, 만나서 보니 너 알던 아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AP 준비 과정에 대한 건데, 처음 만나서 아이들 수준이나 좀 보자 싶어서 테스트를 시켜봤는데, 그때 AP 문제가 기출 문제가 공개된 게 있었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테스트를 시켜봤더니 그걸 거의 다 풀어내더라라는 거죠. 이제 그동안 고등학교 가서 화학을 다시 좀 공부한 것도 있긴 한데, 중학교 때 화학 올림피아드 준비하면서 다졌던 거, 그 기억이 크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거라면은 이제 영재고 입시 준비냐 아니면 의치학학 쪽을 준비할 거냐와 관련된 얘기인데, 영재고 입시가 지금 좀 영재고 준비를 좀 늦게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영재고 입시 준비하는 게 좀 더 너무 급하다. 수학이나 물리가 아직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이게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화학 올림피아드를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수학이랑 물리 공부를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궤도 올라온 아이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이제 화학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붙고 난 다음이 문제인 거죠. 들어가서 영재고나 과고 들어가 보면 결국 입학해서 만나는 아이들은 화학 올림피아드 수상할 정도까지 공부가 된 아이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재고 입시 끝난 다음에 이제 입학하기 전까지 그 가을, 겨울 기간이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영재고 과고 준비하는 아이들도 미리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영재고 쪽이 아니라 의치학학 쪽으로 의대나 치대가 목적이다 인 경우는 아무래도 화학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깊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나중에 대학 입시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가서 화학 쪽으로 좀 더 특성을 강화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단순 선행이 아니라 내용이 탄탄히 다져지는 게 필요하다. 그럴 경우는 화학 올림피아드 좀 비중 높게 잡고 시간을 좀 투자를 좀 더 해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기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화학 올림피아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아이도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올림피아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때는 기본 개념 충실히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시스템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뭐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방학 때, 파이널 과정 때 저희가 집중을 할 거는, 일단 강조를 할 거는
이게 지식을 쌓아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앞에서 문제풀이를 많이 잘 해주고 개념 설명 잘 해주고 해도 결국 그걸 아이들이 자기 걸로 소화하는 과정. 지식이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100번, 200번 듣다 보면은 기억을 하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외울 거 외워주고 개념들 정리할 거 정리해주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혼자 공부하면서 이걸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보완 설명, 그 다음에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클리닉 시간에 직접 지도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 교실을 써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건데 물론 아직 코로나 기간이니까 뭐 다 모이지는 못할 거고요. 아이들 사정상 집에서 줌으로 접속해서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교실에 와서 직접 감독 하에 이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 더 받아서 취약 단원 분석 받은 다음에 추가 단원 더 받아서 더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 이 시간에 뭐 물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학원들이랑 좀 다른 점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담당 선생님 직접 다 들어가십니다. 다 들어가서 직접 하나하나 계속 수업했던 아이들 이제 장단점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이제 아이들이 저희들이랑 더 많이 부닥치는 시간이다. 아무래도 수업과는 다르게 좀 더 편하게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 이때 이제 아이들하고 저희들 이제 사이도 좀 더 많이 가까워지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요 기간에 집중하고 질문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시험 끝난 다음에도 이제 저희들을 기억해주고 요 시간이 좋았다 요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널 기간 때 진행될 커리큘럼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 건데, 구체적인 시간표나 이런 거는 저희 지금 화학은 따로 실지는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작은 물리보다 한 주 더 늦게, 이제 뭐 방학이, 아이들이 대부분 방학 들어간 시기부터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크게 알파, 베타, 감마 3개 과정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알파 과정은 화학 1, 2 과정까지가 이제 방학 들어가기 직전까지 화학 1, 2가 막 끝난 아이들, 이제 저희 쪽에서 끝이 났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화학 1, 2 과정이 끝났던 간에 화학 1, 2가 막 끝났는데 올해 올림피아드를 한번 준비는 해보고 싶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파 과정 때 화학 1, 2 범위, 이게 아무래도 뭐 일반 화학, 화학 1, 2 벗어난 범위도 한 20% 있긴 하지만 그거는 별도로 하고 추가되는 80%에 대해서 집중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 1, 2 범위만 내용을,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개념을 요약 정리해주고 관련된 기출문제, 그 다음에 기출 유사 문제들 이제 예제 형태로 연습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요 과정이 방학 전에 스텝 1 과정이랑 비슷한데 스텝 1이랑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스텝 1 때는 문제 연습량을 그렇게까지 많이 잡진 않았거든요. 근데 방학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험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알파 과정에서 진행되는 거는 스텝 1 과정에서 했던 내용보다는 문제 연습, 특히 이제 기출 문제들 연습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과정이랑 감마 과정은 방학 되기 전에, 파이널 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미 스텝 과정을 밟은 아이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쪽에서 한 아이들은 이제 스텝 과정 밟은 아이들이고, 아니면 다른 학원에 있다가 옮겨올 경우는 뭐 스텝 과정에 준하는 문제 연습 과정을 좀 거친 아이들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베타 감마 가른 것은 아이들이 이제 그 전에 스텝 과정이나 이런 거 문제 연습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까지 소화를 했느냐 성취도를 기준으로 이제 분반을 할 건데, 일단 스텝 2나 스텝 3까지 갔던 아이들은 일반화학 범위까지 개념 한번 다 살펴보고 문제 연습까지 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성취도 기준으로 구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학 전에 스텝 1이 막 끝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화학 범위를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한 양 자체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 아이들도 베타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반의 경우도 수상을 가능할 수는 있어요. 아이들이 하기에 따라서 수상할 만큼 뭐 시간 투자를 더 하고 뭐 이때 막 문제 연습이 들어가긴 했지만 방학 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저는 화학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 수상까지는 충분히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시기상 한꺼번에 너무 몰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주로 수상을 노리는 대상들은 베타반, 감마반 아이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구성은 수업 때 다룰 내용은 문제들을 일단 단원별로 다시 또 분배를 합니다. 기출 문제들을 단원별로 다시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우리나라 기출 문제는 다 들어갈 겁니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출 유사 문제라고 해서 되는 것들은 미국 화월 기출 문제들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 화월 기출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것들, 그 미국 화월 기출 문제 중에 전국 대회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월에선 잘 안 내는 주제의 문제들, 그런 것들도 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싹 다 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개념들, 기본 문제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일반화학 범위 들어간 거 요건 놓치지 않고 잡는 쪽으로, 그걸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감마 과정은 이제 아무래도 성취도가 좀 여기가 제일 상위반이다 보니까 성취도가 높은 과정, 성취도가 높았던 아이들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위권 입상을 좀 더 목표로 해서 그냥 수상 정도로 끝낼 게 아니라 금상을 목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심화 문제들까지도 더 건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비율이 좀 낮았었죠. 개념, 응용, 심화 해당되는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게 실수로 몇 문제 틀리는 정도 목표로 하는 게, 감마반 아이들은 목표로 잡는 게 60문제 중에서 오답이 5문제 안쪽으로 나오게. 그 5문제를 다 틀렸다, 60문제 다 답을 썼는데 5문제 틀렸다면은 감점 적용하면 160점이거든요. 확실하게 금상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수업으로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 스텝 2 과정, 요게 방학 전에 스텝 2 과정 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수업 회차는 방학 전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갑니다. 딱 6개 단원이라서 딱 6회 수업으로 한정해서 할 거고, 왜냐면은 방학 전에는 스텝 2 과정의 내용 하면서 추가로 문제를 좀 더 연습한다거나 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그 다음에 학기 중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돼 있어서 그 수업 횟수가 7회 정도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방학 때는 문제 연습 과정을 진행하면서 파이널 알파나 베타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스텝 2를 병행하도록 진행하는 거라서 요거는 6회 한정해서 그냥 진행을 할 예정이고, 대상은 그러니까 일반화학 범위를 다루는 게 지금 스텝 2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1, 2 외의 내용들. 그래서 그 내용만 따로 발췌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서 일반화학 범위 내용을 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과정은 이제 화학 1, 2 막 끝난 아이들 대상이니까 올림피아드 범위에서 일반화학 범위까지 다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베타 과정 수강생 중에서 고전에 스텝 1까지만 끝났던 아이들, 얘네들도 지금 일반화학 범위를 보질 않았었으니까 그 내용을 추가해서 이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이제 화월 준비는 방학을 다 쓴다 보시면 되는데, 방학 끝나고 대부분 아이들이 8월 15일 전후로 해서 개학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는 이제 파이널 총정리하는 거를 따로 지금 분리를 해놨거든요. 요때는 이제 단원 종합 형태, 단원 종합 문제 형태로 실제 모의고사 비슷하듯이 진행하면서 그동안 방학 동안 클리닉 시간 통해서 부족한 단원들 보완하고 진행을 해왔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들 이제 종합 문제 형태로 진행해서 취약 부분 다 체크하고, 취약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연습할 수 있는 자료들을 더 제공하고, 마지막에 그런 시간을 가지자라는 게 총정리 시간 한 주 정도 차지합니다. 요거까지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 클리닉은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오후 시간을 활용할 거고요. 홈페이지에서 시간 찾아보시면 수업은 이제 파이널 알파, 베타, 감마 수업은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로 깔리게 되고, 그 중간에 클리닉 시간을 뒀는데, 그럼 아침 수업을 한 아이들이 아침 수업 끝난 뒤에 점심 식사하고 와서 클리닉 시간에 숙제를 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문제 연습할 거 더 받아서 더 풀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 다음에 저녁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이제 낮에 클리닉 시간 먼저 가지고 저녁에 이제 수업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료를 실지는 못했는데, 질문을 할 거리가 많거나 하게 되면 그거는 아이들 이제 시간이라든지 요거 따라서 뭐 추가로 밤에는 이제 모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온라인으로 뭐 질문을 하거나 하는 형태는 그거는 이후에 상황을 봐서 더 계획을 잡도록 할 예정입니다. 클리닉 시간을 강조를 드리는 게, 요걸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클리닉 참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뭐 질문할 거리들 바로바로 질문해서 해결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어차피 자기 머릿속에 그 지식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혹시 좀 잘못 기억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정리는 했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제 질문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게 화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안내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는데, 방학 들어가기 전주에, 그 다음에 방학 끝난 뒤 마지막 파이널 총정리하는 주에는 주 1회로 진행될 거고, 방학 기간인 3주 동안은 주 2회 해서 총 8회 동안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화학 올림피아드는 물리처럼 그렇게 뭐 줌으로 감독하거나 하는 형태가 일단 아닐 거다. 일단 작년에 그런 형태로 진행을 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쪽으로, 그 다음에 물리랑 다르게, 물리는 줌으로 감독하는 걸 경험하겠다 그러면 시간 제한이 있었지만, 화학은 편한 시간에 2시간을 써서 이제 제한된 요일은 있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제한은 있는데, 그 제한된 기간 내에 자기가 편한 시간에 2시간 써서 그냥 온라인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해설지를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거고, 추가로 이제 질문을 할 내용이 있으면 클리닉 시간 이용해서 질문을 받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학원의 이제 사이트들, 동영상 보거나 하는 요 사이트 활용해서 수업했던 걸 다시 복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테스트 보는 사이트는 지금 따로 진행되어 있는데, 온라인 테스트는 대상자들에게 그때그때 따로 이제 안내가 진행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